저는 제 손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 모든 것은 그날 손주 녀석이 보여준 그림일기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에는 아빠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지요. 며칠 뒤 아들 집 현관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행 착오라고요. 녀석은 둘러댔지만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손주를 위협하는 협박 문자가 날아오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원금 보장이라는 거짓말로 노인들의 전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을 팔아 사람들을 속였다는 말에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나이 70, 이제는 자식 자랑하는 낙으로 사는 평범한 늙은이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볕 좋은 주말 오후 아들 녀석이 사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지요. 삐소리와 함께 번호키가 열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설렙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오냐, 우리 아가.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좀 해왔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다. 현관으로 뛰어나온 손주 녀석이 제 품에 와락 안기더군요. 8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주 우주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참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그런 애가 제 아들과 살아주니 저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야, 할머니가 우리 우주 좋아하는 장조림 해왔지. 와, 진짜요? 최고. 부엌에서 며느리와 반찬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남편 없어도 저 대기업 부장 아들 하나 잘 키운 덕에 호강하며 산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주가 거실에서 쪼르르 달려와 제 앞에 스케치북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상 탈 것 같죠?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오구, 우리 손주 그림 실력은 알아줘야지. 어디 한번 볼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던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분명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쓰인 막대기 인형이 엄마라고 쓰인 인형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있더군요. 엄마 인형의 눈에서는 까만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야, 이건 무슨 그림이야?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엄마 아야 했어요.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더 물어봐야 할지 몰라.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우주야, 아빠 왔다어? 이게 뭐냐? 아들의 환한 얼굴은 스케치북을 본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분노의 빛을 말입니다. 아들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우주에게서 스케치북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허허, 우리 아들, 아빠랑 엄마랑 레슬링 하는 거 그렸구나? 이런 험한 장난은 그림으로 그리는 거 아니야. 녀석은 그 말을 하며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푹 찢어 사정없이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을 향해 서 있는 며느리에게 던지는 그 눈빛.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수만 마디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밤을 설쳤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아들의 그 서늘한 눈빛과 종이가 찢어지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니겠지.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본 것이겠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라도 해다 줘야겠다며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핑계라도 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아들의 집 현관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제 걸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철문에 붙어 있는 선명하고도 흉측한 붉은색 종이 한 장. 도시가스 공급 중단 최종 예고라는 글자가 제 눈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내 아들 집에 어찌 이런 흉한 것이 붙을 수 있단 말인가. 제가 그 종이 앞에서 넋을 놓고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우편 배달원 아저씨가 나오더군요. 박민준 씨 댁 맞으시죠? 등기우편입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인 칸에 찍힌 글자를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평생 경찰서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법원에서 온 편지라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들 녀석이 문을 열고 나오다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제 얼굴을 지나 제가 들고 있는 법원 서류와 문에 붙은 빨간 딱지에 가 닿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가스는 왜 끊긴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편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뭐가 실수가 있었나 봐요. 별거 아니니 신경 끄세요. 녀석은 제 말을 자르며 제 손에서 등기우편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의 빨간 딱지를 거칠게 떼어내 우편물과 함께 한 손에 구겨 쥐더군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라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들은 저를 안으로 이끌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녀석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 땀과 초조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말입니다. 그날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폭력의 그림자와 눈앞에 이 붉은 딱지와 법원에서 온 하얀 봉투,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이 허둥지둥 출근하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거실 소파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지요.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뿌리까지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손주 녀석의 방에서 망가진 장난감을 붙잡고 멍하니 앉아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니 비로소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기분이 들더군요. 아가, 괜찮으냐? 어미한테는 솔직히 말해주면 안 되겠니? 그 그림도 그렇고 어제 그 우편물도 그렇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이 집안의 치부를 시어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머님, 제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가.
그냥 민준 씨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 아이의 모습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그리고 화면을 확인한 그 아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동그랗게 뜨인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흑! 아이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에서 휴대폰을 놓쳤고 그것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안에는 유치원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제 손주 우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낯선이가 몰래 찍은 것이 분명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짧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남편 빚, 이제 아들 몫이다. 조용히 처리해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의 새끼를 향한 명백하고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며느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이에요. 민준 씨가 사업한다고 빌린 돈인데 그게 사채였어요. 집에도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제 우리 우주까지 어떡해요. 어머님, 우리 우주 어떡해요. 저는 통곡하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등 너머로 전해지는 가녀린 떨림. 제 아들이 만든 지옥 속에서 홀로 공포에 떨었을 그 아이를 저는 더 이상 외롭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는 차근차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젊은 나이에 실패는 병가지상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 어미가 나서서 수습하면 될 것이라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은 비극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아가, 정신 차리고 똑똑히 말해보거라. 빚이 대체 얼마기에 저자들이 저렇게까지 날뛰는 것이냐. 어머님 그게 무슨 사업을 했기에 이 지경이 된 게야. 어미한테는 말을 해야 길을 찾지 않겠니.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보다 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이 아니에요. 뭐라고? 사업이 아니라니? 처음부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업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제 머릿속이 윙윙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니. 그럼 우리 아들이 매일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서 한 일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옥의 문을 열 듯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 평생 자식들 위해 쌈짓돈 모으고 이제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을 노린 거였어요. 은행보다 훨씬 안전하다. 나라에서 하는 거라 원금은 절대 떼일 일 없다. 매달 꼬박꼬박 연금처럼 이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달콤한 말로 어르신들을 속인 거예요. 사기 말이냐? 내 아들이 사기를 쳤단 말이냐? 네, 그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을 데려오시면 소개비를 챙겨드린다는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했어요. 그렇게 돈이 모이면 앞사람들 이자를 막아주는 그런 짓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어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이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어머님 이름을 팔았어요. 내 이름을, 내 이름을 팔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희 어머니도 여기에 투자해서 지금 편하게 사신다고요. 효자 아들 둔 덕에 노후 걱정 없다고 시장이며 돈내 반내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보다 제 이름과 제 자부심이 그 죄악의 미끼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들 자랑을 하고 다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다른 누군가의 피눈물을 짜내는 칼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텅 빈 아들 집에 홀로 남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이었다는 사실을, 제 평생의 자랑이 사실은 끔찍한 죄악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질기더군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핏줄을 차마 이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푼푼이 벌어 남편 병수발하며 민준이 대학 등록금 대느라 허리가 휘어가며 부었던 제 유일한 재산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해약하시면 원금 손실이 크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다 찾아주세요. 전부 다 현금으로요. 젊은 은행 직원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음이었고 눈물이었고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묵직한 돈뭉치를 가방에 넣고 제 소박한 빌라로 돌아와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들어서더군요.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돈다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앉아라. 어머니, 이게 내 평생이다. 널 낳고 기르면서 굶고 안 입어가며 모은 내 목숨값이야.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돈을 보는 아들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로 다 정리하고 빚도 갚고 피해 입힌 사람들한테도 갚아주고 제발 사람으로 돌아와라, 아들아. 그 순간 아들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녀석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흐흑 정말 이걸로 다 갚고 다 청산하고 어머니 아들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머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우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어릴 적 잘못을 빌던 어린 민준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그 거짓된 울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아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모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제 인생 전부를 건네준 뒤 며칠간은 차라리 평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는, 녀석이 제발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매일 밤을 기도로 지새웠지요. 그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야, 박순자. 문 열어. 아들놈 빚진 거 모른 척할 생각 마쇼. 당장 튀어나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험악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빌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도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수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문을 두드리던 그들은 이내 끔찍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코를 찌르는 레커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현관문에, 제 평생의 보금자리에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저주의 흔적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가, 괜찮으냐? 방금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어머님, 어머님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돈 빚 갚는데 안 썼어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준 그 돈은 어디에 썼단 말이냐? 도박빚이요. 자기 도박빚 먼저 갚고 어떤 여자 명품 가방 사주는데 전부 다 썼대요. 피해자들은 그대로예요. 어머님,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제 평생을 바친 돈이 제 아들의 도박빚과 내연녀의 사치품으로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연민과 애끓던 모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칼날 같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제 아들은 구제불능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괴물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자 저는 가장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 집이 아닌 제 집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만나자고 했지요. 뜨거운 김이 뽀얗게 피어오르는 그곳이라면 얼어붙은 우리네 마음도 조금은 녹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약속 장소에 헬쑥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제가 자신을 탓하러 불렀다고 생각했겠지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국밥 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밥부터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제 말에도 며느리는 수저를 들 생각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차갑게 식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물을 매달고서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눈이 멀어 내 아들이 괴물이 되는 것을 몰랐다. 이 어미를 용서해라. 제가 아들 대신 건넨 사죄에 며느리가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은 꼭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바보 같아서.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말하지 말거라.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조심스러워했던 지난 세월의 벽이 그 눈물 속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게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괴물 같은 아들놈 때문에 고통받는 제가 지켜줘야만 하는 딸이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며느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딸이다. 어머님, 저 짐승을 낳은 것도 나고 저 짐승을 잡을 것도 나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 뒤에 서서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다. 알겠느냐? 그날 우리는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가짜 아들 대신 진짜 딸이 생겼으니까요. 국밥집에서 나와 걷는 길, 며느리가 제게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실은 민준 씨가 요즘 계속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팔자고 해요. 마지막 남은 돈이라고, 그걸로 재기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짐승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요. 제 목숨값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며느리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된다. 그 돈만큼은 절대로 그놈 손에 넘겨줄 수 없다. 지금 당장 가자. 네. 어디려? 부동산. 그놈이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는 거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이내 그 눈빛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문턱만 닳도록 다녔지 제 발로 부동산에 들어가 집을 팔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 오피스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무조건 빨리만 팔아주세요. 무슨 급한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위치가 좋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아주 급한 사정입니다. 그러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나갔다는 소식이었지요.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매각 대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툼한 은행 수표를 든 며느리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아들이 거래하지 않는 다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새로 통장 하나 만들고 싶어요. 남편은 모르게 저 혼자만 쓰는 걸로요. 창구 너머의 젊은 은행원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아주 오랜만에 작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자 앞으로의 기나긴 싸움을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아들의 계획을 저희 손으로 직접 좌절시킨 첫 번째 순간이었지요. 아주 작은 복수였지만 그 작은 성공은 제게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희미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짐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그놈이 어떤 짓을 벌이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증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위험하다며 저를 말렸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낳은 죄의 뿌리는 제가 직접 뽑아야 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낡고해진 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값싼 시장표 2권을 둘렀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늙은이의 모습이었지요.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간 곳은 번화가의 으리으리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미래 자산 컨설팅이라는 번지르르한 간판이 붙어 있는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아가씨가 상냥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예약하셨나요? 저기 박민준 부장님 좀 만나러 왔는디 김 여사 소개로 왔다고 하면 알 거야. 잠시 후 저는 유리로 된 작은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놈이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저 돈 없는 늙은이가 찾아왔다는 듯 무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어미의 얼굴을 녀석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민준 부장입니다. 김 여사님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내가 이런 건 영 몰라서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늙은이가 평생 밭일에서 모은 돈인디. 제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아 가장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사기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제 평생의 돈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저희 상품은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 적금보다 10배는 안전합니다. 원금 손실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참말이요? 그럼요. 매달 따박따박 통장으로 연금처럼 이자가 들어오니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수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피를 나눈 아들놈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게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아들이 아니라 돈에 미친 짐승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그 짐승의 목에 밧줄을 걸기 위한 다음 수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의 기막힌 상담을 마치고 잠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무슨 서류를 챙겨준다며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 옆에서 손수건만 쥐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에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저는 용기를 내어 여전히 어수룩한 시골 늙은이인 척 말을 걸었습니다. 애고 자식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돈 얘기하려니 영 쑥스럽고 어렵구먼요. 여기는 괜찮은 곳인가요? 제 말에 그 할머니가 저를 와락 쳐다보더군요. 그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참말로 괜찮은 줄 알았지요. 박 부장님이 어찌나 서글서글하고 믿음직스럽던지 홀몸 늙은이한테 아들처럼 대해주길래 찰떡같이 믿었지라오. 말끝을 흐리는 그분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런 게 아니오. 석 달 전부터 약속한 이자가 안 들어와요. 전화는 받지도 않고 이렇게 찾아와도 바쁘다고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주니 내가 오늘 작정하고 온 거요. 저런 큰 돈을 넣으셨는가 봐요. 제 한마디에 그만 그분이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눈치가 보였지만 그분은 더 이상 감정을 추스를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에 작년에 먼저 간 우리 영감 목숨값까지 전부 다 넣었소. 이거 날리면 나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고. 내 돈 내놓으라고. 흑흑. 영감 목숨값이라는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건넸던 내 목숨값과 겹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의 눈물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놈이 짓밟은 수많은 어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복수는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언니. 일단 여기서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저랑 같이 가요. 저는 제 역할을 잊고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영문도 모르는 직원을 뒤로 한 채 그분을 이끌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찻집에 앉아 저는 그분의 기구한 사연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저와 며느리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이 끔찍한 상처들을 제가 어미로서 전부 거두고 갚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진짜 딸이 된 수진이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들놈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는 분명 녀석의 개인 노트북 안에 있을 터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 사람 지금 나갔어요. 투자자들 만나서 술 마신다고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아요. 아가,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위험하다 싶으면 당장 그만두고 나와야 한다. 알겠지?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끊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그 아이가 아들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캄캄한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제게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잠꼬대로 우리 아들 생일은 절대 못 잊지라고 중얼거렸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컴퓨터 비밀번호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가 되었느냐? 잠시만요, 어머님. 0815.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이윽고 며느리의 작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열렸어요, 어머님. 열렸어요. 찾아보거라. 뭔가 있을 게다. 파일 같은 것이? 네, 지금 고객 명단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열어볼게요. 수화기 너머로 마우스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며느리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있어요. 다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름이랑 전화번호, 투자 금액까지 전부 다. 차명계좌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기록도 있어요. 세상의 금액이. 며느리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연히 짐작만 하던 제 아들의 죄악이 차가운 글자와 숫자가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우리가 준비한 USB에 전부 다 복사하거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네네 하고 있어요. 용량이 커서 조금 걸려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그 파일이 복사되는 몇 분의 시간을 몇 년처럼 길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돌아오면 어쩌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됐어요, 어머님. 다 담았어요. 이제 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마침내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USB 안에 제 아들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제 칠순 생신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결전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지요. 친척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인 척 웃어야 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제 옆에 앉아 연신 아들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누님.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우셨어. 저렇게 훤칠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 어디 흔한가. 부럽구먼, 부러워. 저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잠시 후 잔치의 주인공인 양 거들먹거리며 들어선 아들이 제 앞에 서더군요. 어머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아들이 드리는 용돈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호강시켜 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두툼한 돈 봉투와 번쩍이는 선물 상자를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것이 다른 부모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위선적인 효자 노릇에 친척들의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중요한 회사 전화라. 녀석은 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방음이 잘 안 되는 식당 문틈으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돈 만들고 있잖아. 시끄러워, 끊어. 순식간에 잔치상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굳은 얼굴로 돌아온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딱 어머니 사시는 그 빌라 보증금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번 믿고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아니, 왜요?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겠다는데 왜 맨날 발목을 잡으세요? 이만큼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녀석은 이성을 잃고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척들 모두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한가운데에 작은 USB 하나를 또렷한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새아가? 남동생의 물음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아들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가 제게 주었던 피눈물로 눌러쓴 탄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좋은 기회라며 인생을 망가뜨린 다른 어미의 피눈물이란다. 제 아들의 입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던 잔치상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녀석은 그를 둘러싼 모든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이 맞이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제의 소란이 꿈이었던 것처럼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황폐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품속에 증거가 담긴 USB와 피해자 할머니의 탄원서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라는 곳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곳의 육중한 정문이 마치 저승의 문턱처럼 느껴졌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 손을 뻗다가 저는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아들 녀석의 아기 때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손가락을 꽉 쥐던 그 작고 따뜻했던 손, 저를 보며 엄마하고 웃던 천사 같은 얼굴이,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손주 녀석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고 떠들던 지난 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행복한 순간들이었지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제 손주의 더럽혀지지 않을 미래였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무심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분실물 신고시라면 저쪽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제 말에 경찰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차가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누구를 어떤 일로 고소하시려는 겁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품속에서 제 아들의 죄악이 담긴 USB와 다른 어미의 피눈물이 담긴 탄원서를 꺼내 경찰관 앞 책상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제 평생보다 무거운 증거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의아한 눈으로 저와 증거물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무거운 말을 뱉어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네, 제 아들 박민준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저는 집에서 꼼짝 않고 수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증거가 확실하니 바로 아들놈을 체포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아들의 마지막을 그렸습니다. 제가 아닌 법의 심판이 녀석을 덮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날 밤 제 아들은 서울의 야경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 아주 비싼 식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 평생 모은 돈으로도 하룻밤 밥값도 못 낼 그런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녀석은 새로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률 최소 30%입니다. 저만 믿고 맡겨주시면 회장님의 자산을 2배, 3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허허, 박 부장만 믿겠네. 역시 젊은 사람이 사업수완이 좋아. 그들은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릴 그들의 더러운 탐욕을 축하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선 사내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중입니다. 나가주시죠. 아들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녀석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사기 및 유사수 신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제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아함은 경악으로, 경악은 이내 시뻘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들 뭐야?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손을 대. 녀석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단단한 팔뚝이 그의 몸을 제압했습니다. 찰칵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녀석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 대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가장 차갑고 낮은 곳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값비싼 음식과 와인은 그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이 쌓아 올린 거짓된 성공 신화의 처절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형사님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며 길고 길었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구속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남은 것은 상처를 보듬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닥쳐온 것은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침 일찍 걸려온 제 남동생의 전화였습니다. 누님, 지금 제정신이요? 어떻게 아들을, 하나뿐인 조카를 경찰에 찔러 넣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했어야지. 온 동네에 망신살이 뻗쳤소. 순철아, 그 아이는 죄를 지었다. 죄값을 치러야지. 죄? 죄가?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기나 하오. 자식 잡아먹은 독한 여자라고. 남동생은 제 사정은 묻지도 않고
오직 집안의 체면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하나같이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민준이를, 언니 그러다 천벌받아. 자식을 자기 손으로. 그 누구도 제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 아들에게 피눈물을 흘린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들 눈에 비칠 콩가루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나다. 지금 당장 짐 챙겨서 우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너라. 어머님 괜찮으세요? 친척분들한테 연락 많이 오지요? 저 때문에. 괜찮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기둥이 되어주는 거다. 세상 모든 비바람은 이 늙은이가 다 막아줄 테니 너는 우주 손만 꼭 잡고 오너라. 어서. 그날 저녁 며느리와 손주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붉은 레커가 칠해진 제 현관문은 여전히 흉했지만 그 문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들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만든 지옥불 속에서 제 진짜 딸과 손주만큼은 제가 온몸으로 지켜내겠다고요. 아들의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법정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와보는 법정은 공기마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수의를 입은 제 아들이 피고인석에 앉더군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뉘우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재판이 시작되고 아들의 변호사라는 자가 일어나 파렴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야심찬 사업가였으나 동업자의 배신과 아내의 무분별한 낭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결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증인석에 제 며느리가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민준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힘들어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르신들의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습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는 떨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죄를 밝혔습니다. 그 작고 가녀린 아이가 어찌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던지요. 이어서 제가 아들의 사무실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놈은 제게 아들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 딸 없이 혼자 사는 거 알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이 돈만 넣으면 평생 병원비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죽은 영감 목숨값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저놈한테 전해주시오. 할머니의 절규에 방청석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탄식이 터져나왔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어린 절규가 법정을 가득 채웠지만 제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청석 한 구석에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긴장감이 법정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괴물에게 평생을 짓밟힌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님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높은 법대에 앉은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민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은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쥐어왔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죄를 넘어 한 세대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신뢰와 안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재판 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가족과 동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아들의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다른 피해자들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제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판사님이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인 박민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징역 15년이라는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아들은 억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린 것이지요. 그 오만하던 얼굴이 희망 한 점 없는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제야 제 옆에 있던 며느리가 제 손을 잡은 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손으로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고야만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서 저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녀석이 남긴 상처는 골마 터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 젊은 인권 변호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싸우셔야 합니다.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아드님이 숨겨놓은 범죄 수익을 찾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 것은 하나도 못 찾아도 좋으니 다른 피해자분들 것만이라도 제발 찾아주세요. 그렇게 기나긴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두었고 그 돈의 행방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뜬 눈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변호사님으로부터 아들이 내연녀 명의로 숨겨두었던 재산의 일부를 찾아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금액 전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천금같이 귀한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찾자마자 연락이 닿는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을 전부 수소문해
작은 동네 회관으로 모셨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아 계신 분들 앞에 저와 며느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아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어미로서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며느리는 그분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옆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소송을 통해 되찾은 돈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지만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웅성거리던 어르신들은 저희가 건네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이내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돈이면 이번 겨울 월세는 낼 수 있겠구먼. 그분들의 눈물을 보니 비로소 제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빚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죄의 빚이었습니다. 그 빚을 아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되찾은 진짜 눈물값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손주 녀석은 늠름한 중학생이 되었고 저와 며느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냈지요. 아들 녀석은 모범수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먼저 세상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늦은 퇴근길에 그 아이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제게 담담히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작은 식당 앞 어둑한 골목길에서 녀석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고생을 했는지 예전에 그 번지르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더군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녀석은 그 자리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수진아 여보 나야. 나왔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천하에 죽일 놈이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우리 우주 아빠로 당신 남편으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정말이야. 녀석은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눈물로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요. 증오도 연민도 그 무엇도 남지 않은 텅 빈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7년의 세월이 그 아이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것이지요. 며느리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녀석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다더군요.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집을 향해 묵묵히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녀석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며느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위에는 이미 그 아이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어떤 법의 판결보다도 그 어떤 긴 징역살이보다도 그것은 제 아들에게 내려진 가장 차갑고 단호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의 완전한 무관심.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 제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낸 그날 이후 저희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놓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희 손에는 오피스텔을 처분한 돈과 소송 끝에 남은 약간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저 아꼈으며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랫동안 비어있던 작은 가게 앞이었지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수진아,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작은 밥집이라도 열어서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네. 식당 일 평생 안 해보셨잖아요. 힘드실 텐데. 괜찮다. 평생 남의 입에 밥 넣어주는 일만 하고 살았는데 뭐가 힘들겠냐. 우리는 이제 숨어 살지 않을 거다.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날부터 저희의 고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가게를 쓸고 닦고 벽에는 따뜻한 색깔의 페인트를 직접 칠했습니다. 가게의 뼈대가 어느 정도 잡히자 저는 가장 먼저 재판정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아들놈 때문에 집까지 잃고 작은 쪽방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셨지요. 아이고, 순자 씨. 여긴 어쩐 일로 가게라도 내시려고? 가게 맞아요, 언니. 이름은 엄마의 밥집이라고 지었어요. 참 이름 좋네. 밥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혼자서는 벅차서요. 우리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밥 지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 말에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얼굴만 쳐다보시더니 이내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써준다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희 가게에는 하나둘씩 새로운 식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제 아들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었지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땀 흘리며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아직 간판도 달지 않은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부순 세상의 조각들을 우리가 다시 모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곳. 저와 제 진짜 딸 그리고 새로운 식구들의 재건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밥집은 어느새 동네의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따뜻한 집밥을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 안은 언제나 북적였지요. 그날도 저희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3번 테이블 계산이요. 김치찌개 포장 하나 추가요. 알았다. 우리 강아지. 맛있게 드셨어요, 손님? 내일 또 오세요. 순자 씨, 여기 계란찜 다 됐어. 얼른 내가.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문득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놈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나 꿋꿋하게 새로운 삶을 피워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희의 그 행복한 풍경을 가게 맞은편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요.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혼 서류를 받고 발길을 돌린 이후 녀석은 종종 그렇게 멀리서 저희를 훔쳐보곤 했다고 합니다. 가게의 통유리 너머로 녀석은 모든 것을 보았을 겁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로 손님상에 국그릇을 나르는 제 모습을 더 이상 그늘 없이 환하게 웃으며 계산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라 제 어깨만큼 키가 커버린 제 손주의 늠름한 모습을 말입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역시 이 집밥이 최고야. 할머니, 저 용돈 올려주셔야겠어요. 오늘 서빙 엄청 잘했죠? 녀석의 귀에 들리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한 줄기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녀석의 심장을 찔렀을 겁니다. 그제야 녀석은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형벌은 차가운 교도소 철창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부서뜨린 세상이 자신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행복의 풍경 속에 자신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도 녀석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만든 그 끝없는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아들이 가끔 저희 가게 주변을 맴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녀석이 가석방되기 몇 달 전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면회하러 갔었습니다. 제 손으로 녀석을 감옥에 보낸 이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지요. 차가운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가득했던 눈빛은 힘을 잃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고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수화기를 들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셨네요. 와주실 줄 몰랐는데.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랑 수진이 우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발 어머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하신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녀석의 눈물에 어미로서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아들의 눈물보다 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을 보니 밥은 잘 챙겨 먹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구나. 어머니, 민준아, 잘 들어라. 나는 내 어미이기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끊을 수 없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어미일 것이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다. 내 죄는 나한테만 지은 것이 아니다. 평생을 모은 돈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그분들에게 지은 죄다. 내 죄는 세상에 지은 죄이니 용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어머니, 제발 평생 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라. 매일 밤 내가 무너뜨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해라. 그것이 내 운명이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쉬운 위로나 값싼 용서는 오히려 아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며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한 인간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녀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핏덩이 같던 손주 녀석은 교복이 제법 어울리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이제 주방 일보다 가게 앞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일이 더 잦아졌지요. 그날도 점심 장사가 끝나고 2층 골방에서 잠시 허리를 붙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우편물 왔는데 우주한테서 편지가 왔네요. 편지? 학교에서 보낸 건가? 웬 편지를 다. 요즘 세상에 손편지가 다 뭔가 싶어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녀석의 글씨는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져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우주예요. 오늘 학교 국어 시간에 내 인생에 가장 용감했던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위인이나 소방관 아저씨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녀석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썼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왜 우리랑 같이 살지 않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슬프고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할머니의 가장 힘든 선택이 저와 엄마를 지켜주셨다는 것을요.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해야 했던 할머니의 용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는 그 대목에서 그만 편지 위로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녀석이 우리 우주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고통의 의미를 말입니다.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평생 할머니의 용기를 배우며 부끄럽지 않은 손주로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손주의 이 편지 한 장에 눈 녹듯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비로소 온전히 지켜졌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느새 제 옆에 다가온 며느리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님, 우주 다 컸네요. 아주 멋진 아들로 잘 컸어요. 그래, 다 컸구나. 우리 강아지 다 컸어. 고맙다, 아가. 내가 우주를 저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저는 슬픔이 아닌 눈물을 한참이나 흘렸습니다. 제 아들은 잃었지만 저는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딸과 가장 자랑스러운 손주를 얻었습니다. 제 고통스러웠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제 손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 기나긴 사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 나이 어느덧 80을 훌쩍 넘겼고 가게 앞 오래된 벚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하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봄 햇살이 참으로 따사로운 점심시간이었지요. 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오가는 손님들과 저희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요즘 가장 큰 낙입니다. 가게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볼 때면 더욱 그렇지요. 저와 며느리, 손주, 그리고 이제는 저보다 더 저를 챙기는 우리 식당 식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 말입니다. 저 사진이 제게는 진짜 가족 사진입니다. 김치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총각. 복스럽게도 먹네. 밥 한 공기 더 줄까?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식구들의 목소리가 정겹게 귓가를 스칩니다. 그때 제 옆으로 훤칠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느새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버린 제 자랑스러운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청년이 다 되었지요. 할머니, 혼자 무슨 좋은 생각하세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네. 우리 강아지 왔어? 학교는? 밥은 먹었고? 그럼요. 할머니 밥이 최고인데 굶고 다니겠어요? 할머니, 오늘 햇살 진짜 좋죠. 꼭 할머니 웃는 얼굴 같아요. 손주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어 저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야무진 모습,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는 우리 식구들의 따뜻한 모습, 배신과 눈물로 얼어붙었던 제 인생의 기나긴 겨울은 저 온기 속에서 아주 오래전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좋구나, 참 좋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제 주름진 손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시린 겨울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계절은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봄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